롯데그룹이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롯데마트에 입점한 납품업체들에게 할인 행사 비용의 90% 가까이를 떠넘겼다는 사실을 고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같은 상품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창구에서 대출을 받는 게 금리가 가장 저렴한데요. 창구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 복귀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 68개에 달하는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의 37만 가구는 집이 아닌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주거 정책이 제대로 가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요즘 대형 마트에 가면 1+1 할인, 묶음 행사 등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많이 보입니다. 유통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그러한데요. 주요 대형 마트들 가운데 롯데마트에 입점한 입점업체들이 유난히 행사 부담이 심합니다. 지난 한 해 행사 비용의 90% 가까이를 마트가 아닌 납품업체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또 갑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8대 12. 작년부터 올해까지 롯데마트 할인 행사로 인해 입점업체와 마트가 각각 부담한 행사 비용 분담률입니다. 롯데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측에서 약 90%의 비용을 부담한 셈인데 다른 주요 유통사들이 입점업체와 절반씩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훈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진행한 약정 행사 수는 유통 3사 중 가장 적었지만 입점업체 측의 자발 행사는 다른 유통사에 비해 약 12배 많았습니다. 때문에 마트 측에서 행사비의 최소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약정 행사 수는 최소화하고 자발 행사의 부담을 지워 간접적으로 강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그 유통사랑은 저희랑은 대비해보면은 저희는 저희 물건 팔아달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약간 의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약정 행사를 하더라도 입점업체의 법정 최고효율이 50%일 뿐 다양한 비율 분담 계약도 가능하지만 롯데마트는 전부 50%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약정 행사 시 유통사 측에서 최소 50%에서 95%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새 비전들을 내놓고 있는 롯데. 하지만 상생을 위한 고민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같은 저축은행에서 같은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도 창구에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금리가 저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창구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평균 금리는 20.2%였지만 경로에 따라 최대 4%포인트가량 금리 차이가 납니다. 전화대출이 21.7%,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20%, 인터넷 모바일이 19.8%, 창구에서 받았을 때가 17.4%로 나타났습니다. 취급 규모를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전체 중 5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이금융권을 찾은 대출자들이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꼭 모집인을 통해서 대출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30개 저축은행 중 창구에서 가계신용대출을 해주는 건 11곳뿐. 이에 비해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27곳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모집인 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고객이 창구를 찾아 상담하고 대출을 받고 싶어도 창구에서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신용대출을 창구에서 받는 경우는 전체 중 3.1%에 그칩니다. 가계신용대출 모집인 수수료는 3.7% 수준. 저축은행이 대출 모집법인과 계약을 맺고 모집인을 통해 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지점을 내는데 한계가 있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모집인 채널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에게 저렴한 금리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3년 말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5년간 되돌아온 기업은 51개에 불과했습니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내는 서류만 68개 달해 서류 준비하다 지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는데 해외로 나간 기업이 되돌아올까요?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 수는 11,000여 개. 주로 해외로 나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국내 고임금 부담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도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 한몫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을 만들었습니다. 유턴 기업으로 선정되면 고용보조금과 세제 혜택이란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51곳. 왜 그럴까? 업계에선 유턴 기업 신청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만 68개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류 준비하다 지친다는 겁니다. 유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유턴을 할 텐데 서류부터 68개를 갖다 준비하려는데 이게 사실 거의 코미디 수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돌아와서 어떤 비전이 있겠어요? 오늘 정부가 서류를 간소화하고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 정도로 나갔던 기업이 되돌아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우선 정부는 유턴 기업 지정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를 기존보다 절반 이하인 29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중소 유턴 기업에게 1년간 지급되는 월 6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만 해줬던 관세 감면 혜택은 대기업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지 사업을 청산 양도하고 복귀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턴 기업에겐 휴 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50년간 입주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와 규제, 전투적인 노조 탓에 기업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게 먼저란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전국에서 37만 가구가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 하나 의지하기도 비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주거 정책이 제대로 가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 55살 김종든 씨는 1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인 남성이 먹고 자기엔 턱없이 비좁은 방. 하지만 더 넓고 깨끗한 곳으로 옮기기엔 사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좀 바라보기가 힘든 거예요. 담은 몇백만 원이라도 이렇게 좀 모아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원룸이라도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뭐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천상 고시원이나 아니면 뭐 쪽방. 전국에서 37만 가구가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상황. 고시원에서 15만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고 판잣집 비닐하우스에도 7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딴 데는 18만 원, 20만 원대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 영등포 근처에 30-40개는 될 겁니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오늘 국회 정문에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성과도 있었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자는 겁니다.
이 주걱지 로드맵이 최근에 9.19 시험 화재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후 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주거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에 과태료 7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매도 관련 법을 어긴 개별 회사에 대한 과태료 중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8일 총 156건 4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에 대해 75억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판 후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다시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입니다. 현행 국내 규정상 공매도는 불법이 아니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당국에서는 애초에 10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여론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의식해 벌금 액수를 크게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골드만삭스 서울 지점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대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번 조치에 속이 시원하다는 투자자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빙산의 일각을 찾아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제일만 맞추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찾아내지 못한 불법 공매도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공매도 규모가 급증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증시의 공매도 누적 거래 규모는 13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식 공매도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거래소와 함께 특별팀을 꾸려 공매도 추가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초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큰 규모의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진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가 오늘 6개월을 걸쳐 진행한 검토 결과를 내놨습니다. 편집자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스포츠 기사 배치 조작에 이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까지 네이버가 신뢰성 위기를 겪으면서 포털 뉴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꾸려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관리자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는 알고리즘으로 자동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개입은 원초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도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자동화는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이버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댓글과 공감 횟수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 서비스를 완전 없애는 등의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알고리즘까지 공개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다는 네이버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그동안 고수해온 금리 인상 기조에서 갑자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은 백악관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인상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최근 GM의 대규모 감원과 공장 폐쇄가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경기 후퇴를 우려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훈교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뉴욕 이코노미 클럽 강연에 나서 현재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립금리란 경기 과잉도 침체도 유발하지 않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Interest rates are still low by historical standards, and they remain just below the range of estimates of that level that would be neutral for the economy. 이번 발언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 수준이 중립에서 한참 멀리 있다며 금리를 수차례 더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 때문에 파월 의장의 급격한 태도 변화 배경도 관심입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가 급락과 GM 공장 폐쇄 등 경제 문제를 연준 탓으로 돌리며 금리 인상 기조를 고수하는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대통령의 비판에 직접 영향을 받진 않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 후퇴를 우려하게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Our gradual pace of raising interest rates has been an exercise in balancing risks. We know that moving too fast would risk shortening the expansion. 앞으로 내년까지 총 4차례 예고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2차례로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마지막인 다음 달 금리 인상 뒤 내년 추가 인상은 한 차례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내년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 집값은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내놓은 2019년 주택시장 전망에서 서울 주택가격은 올해 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하나 잠재된 상승 압력 요인으로 매매가격이 1.1%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산연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0.4%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내년 서울 집값은 올해 연간 상승분 추정치의 6분의 1 수준인 1.1%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8.6%에서 내년 1.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셋값은 서울이 0.3% 오르지만 전국은 1% 하락하는 등 매매 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90만 건 예상보다 6% 정도 줄어든 85만 건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술 유용과 단가 후려치기 같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400여 곳을 적발해 스스로 시정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 위반 혐의 업체의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술자료 유용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과 대금 부당결정 감액도 각각 3.5배, 3배나 많았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PB상품 하도급 거래에서 법 위반 혐의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 부당 위탁 취소가 16.7%로 PB상품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에 비해 각각 6배, 1.7배씩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업종, 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같은 브랜드와 같은 용량의 생수라도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리터짜리 삼다수를 대형 마트에서 살 때보다 편의점에서 살 때 645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올라온 지난달 생수 가격을 비교한 결과 같은 용량의 생수도 편의점이 대형 마트보다 1.66배에서 2.42배 더 비싸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1위인 삼다수 2리터짜리의 대형마트 판매 가격은 980원이었지만 편의점에서는 1,625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KT가 아현지사 통신고 화재로 피해를 본 유선전화 이용 고객에게 최고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동케이블 기반 일반 전화 이용 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고객에게 3개월 이용 요금을 면제키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살에서 54살 사이 경력 단절 여성이 184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000명, 0.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합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 12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나서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며칠간 이어졌던 황사는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는데요. 미세먼지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전국이 나쁨 수준으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서부 지방과 전북은 흐린 모습이고요. 충청도와 전북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7도, 대전 9도로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수일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속초 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13도, 부산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